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6장을 요약한 내용 2편입니다. 마크리누스는 군대 개혁을 위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 군인들의 반발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입 병사들에게는 조금 절제된 처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라칼라 황제가 죽기 전에 시리아에 머물렀기 때문에 군대도 시리아에 집중되어 있었고, 시리아의 병사들은 황제의 비호 아래 병영에서 좋은 처우를 받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군대 개혁을 위해서 마크리누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리아에 모여있던 군대를 미리 여러 속주로 분산시켜 놓지 않아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참 병사들은 마크리누스 황제가 자신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처우를 보장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아진 데다 급여까지 삭감당한 신참 병사들은 그들대로 황제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불만이 쌓여 군인들은 다시 한번 혁명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자 기번은 마크리누스 황제의 군대 개혁이 성공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의 부인이자 카라칼라 황제의 친모였던 율리아 domna는 미천한 신분에서 황후에 올랐지만 그녀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세베루스와 아들 카라칼라의 죽음으로 황후와 황제의 어머니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게 된 그녀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안티오크 궁전에서 살던 황후의 여동생 율리아 마이사는 과부인 두 딸 소아이미아스, 마마이아와 함께 축적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에메사로 거처를 옮겨 은거했습니다. 그녀의 두 딸에게는 각각 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중 소아이미아스의 아들은 태양신전의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격했던 마크리누스 황제가 에메사에 있는 병사들에게 병영에서 겨울을 나라는 명령을 내린 후 병영에서는 황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불만에 차있던 병사들 중 몇몇 병사들이 태양신전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카라칼라와 닮은 제사장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외할머니 마이사는 제사장이 카라칼라의 사생아라는 거짓말을 넌지시 흘렸습니다. 그녀는 밀정들까지 시켜 재물을 뿌리면서 죽은 카라칼라 황제와 제사장이 혈연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황제를 끌어내리기 위해 누구든 새로운 황제를 만들어야 했던 군대로서는 좋은 대안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이제 에메사의 군대는 카라칼라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젊은 안토니누스를 황제로 선언했습니다. 저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크리누스 황제가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행을 자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크리누스는 지지층도 약한 데다 카라칼라의 암살을 사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초기 진압 기회를 놓친 마크리누스는 반란을 꾀한 젊은 황제의 사칭자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근위대가 우세하여 반란군을 제압하는 것 같았으나 젊은 황제의 사칭자 비시아누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계전차에서 뛰어내려 반란군 병사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고 떨어진 사기를 붙돋았습니다. 젊은 황제도 갑자기 용기를 내어 적진으로 돌진한 반면 얼마든지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마크리누스 황제는 도망을 택했습니다. 황제가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근위대는 항복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의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원로원은 엘라가발루스의 반역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힘이 없었던 원로원은 군대가 인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황제로 승인해야 했습니다. 서기 219년 새로운 황제는 화려한 스타일의 액세서리와 의상을 입었고 황제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성화된 차림과 화장을 하였습니다. 원로원은 이탈리아 출신 황제의 폭정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여성화된 동양 전제 군주 밑에서 고생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엘라가발루스라는 이름은 시리아어로 신을 의미하는 엘라와 창조를 의미하는 가발에서 나온 것으로 창조신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에메사에서는 엘라가발루스라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태양신을 모시는 일만 했으며 태양신을 최고신의 반열에 올리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페니키아식 긴 옷을 입고
황제의 신앙을 추앙하는 모습으로 의식에 참여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아스타르테라는 아프리카인들이 찬미하는 달의 여신과 태양신의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제국 전체의 공공축제일로 선포하였습니다. 엘라가발루스는 절제의 미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욕과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고, 이런 행동이 후대에도 오명을 남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성 역할에서 남자이기도 했고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첩들을 거느렸고 황후도 연이어 갈아치웠습니다. 그 중에는 베스타 신전에서 억지로 납치되어 온 성처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엘라가발루스는 그의 남자 애인들에게 공직을 나누어 주는 등 무절제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어떠한 통제나 눈치를 보지 않고 향락과 사치를 무제한으로 누리는 동양의 군주의 방탕을 이전의 폭군 황제들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올려놓은 황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서기 211년 상황을 인식한 그의 외할머니 마이사는 자신의 또 다른 외손자이며 엘라가발루스의 이종 사촌인 알렉산데르를 부황제로 세우게 하고 만약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데르가 국민들의 애정을 얻자 질투가 난 엘라가발루스는 그를 끌어내리려는 여러 가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급기야 그를 폐위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힘이 없었던 원로원은 부황제의 폐위 명령을 받아들였으나 근위대는 분노했습니다. 이에 놀란 엘라가발루스는 근위대의 눈물로써 호소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엘라가발루스는 병사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알렉산데르가 암살당했다는 의혹을 흘려보냈습니다. 병사들은 격분했고 알렉산데르가 나타난 다음에야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엘라가발루스는 폭동의 주모자 몇 명을 처형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근위대는 엘라가발루스 황제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사지가 절단된 시체를 테벨의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엘라가발루스가 죽고 난 후 알렉산데르는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라는 이름으로 황제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17살의 나이로 어렸기 때문에 통치권은 어머니 마마이아와 외할머니 마이사 두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마이사는 알렉산데르가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 마마이아 혼자서 섭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와 관련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 황제의 어머니인 마마이아는 자신의 권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조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권력의 실체를 쥐고 싶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데르 세베루스는 한 귀족의 딸과 결혼했는데 장인은 반역죄로 몰려 처형되었고 왕후는 아프리카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마마이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마마이아는 16명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의장으로는 울피아누스가 선임되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에는 미덕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황제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의 개인 자질에 따라 로마의 행복과 불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알렉산데르 황제는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이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데르는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 예배를 올렸으며 아침 시간은 대부분 자문위원회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시와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체 수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체가 건장했던 알렉산데르 황제는 모든 운동에서 뛰어났습니다. 황제의 식사는 검소했으며 황제의 여흥이 신앙송이었기 때문에 사치로 인한 소비가 줄었습니다. 궁전은 일정 시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데르 황제의 통치가 시작된 후 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40년의 학정에서 해방되어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숙주들도 과중한 세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의 원로원 의원의 처우와는 달리 이제는 원로원 의원 누구나 황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데르는 원로원의 간곡한 부탁에도 자신의 이름에 덕망으로 고귀해진 안토니누스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양하였습니다. 이름보다 실질적으로 선정을 베풀고자 했던 알렉산데르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알렉산데르 황제도 군대 개혁을 시도했는데 역대 황제들이 그랬듯이
알렉산데르 황제에게도 군대 개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가 절약한 돈으로 하사금을 내리고 부상한 병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개혁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근위대장이었던 울피아누스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이미지였지만 반대로 군인들은 군대 개혁을 하려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알렉산데르의 선정도 국민에게는 사랑받았지만 군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내전이 벌어져서 근위대의 표적이 된 울피아누스를 국민들은 숨겨주고 보호하려 했으나 막무가내로 폭력과 방화를 저지르는 근위대에 겁먹은 시민들은 그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황제의 발 아래까지 도착했지만 황제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데르 황제는 근위대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단들도 막무가내식의 근위대를 본받아서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연속적인 반란으로 황제의 장교들은 살해되었으며 황제의 권위는 손상되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은 대개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알렉산데르 황제의 어머니는 아들이 성숙했을 때도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해서 황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전쟁의 패배로 인해 황제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로마 제국은 다시 내분과 재앙에 빠졌습니다. 부유한 속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로마 시민들은 세금에서 해방되었으며 남아도는 금은보화는 사투르누스 신전의 보관에 비상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 시민들에게도 세금을 납부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불만을 우려해서 원로원을 통한 회유와 협박으로 관세, 물품 소비세, 재산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세금 징수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황제들은 세금을 없애면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라칼라 황제는 속주민들을 로마 시민으로 편입시켰는데 그것은 속주민들에게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기 위한 속셈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 있어서 주요 원인 중에 한 축을 이룬다고 합니다. 카라칼라 황제 이후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업에 의한 차별이 생겼습니다. 군인은 주로 변경 지역의 농부나 야만인들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황제를 보호하기도 했지만 재위를 전복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6장에서는 세베루스 황제의 죽음, 카라칼라의 학정, 엘라가발루스의 우행, 알렉산데르 세베루스의 미덕, 군대의 방종과 로마 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6장을 요약한 내용 2편이었습니다.